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도 진짜 재미없이 만드네요. 뭐라고요? 무슨 그렇게 한심한 표현 만들 시간이 있으시면 지금 저 공천을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맡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의 발언 수위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영훈 의원님, 민주당 공천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공천 혁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상대로 국민의힘에는 뭐 건생구팽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왔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자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근거로는 현역 의원 교체율이 거의 45%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현역을 많이 교체를 했다고 다 혁명인지는 모르겠고, 네. 그걸 이제 혁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혁명은 유혈 혁명이죠. 그 민주당의 어느 탈당하신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두고 손에 피칠갑을 했다, 뭐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은 선열이 낭자해요. 네. 그게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역들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비명 행사 뭐 몇 주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뭐 다 보셨을 거고, 이렇게 된 것과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은 많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어쨌든 특정한 계파가 당을 장악하고 사당화를 할 목적을 가지고 다선 의원들을 뭐 인위적으로 하위로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물러세운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래도 물 흐르듯이 재배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야구로 치면 지금 민주당은 노장 선수들은 무조건 다 은퇴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팔팔하게 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기록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3할을 친 선수도 2할 오픈으로 보고 평가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노장 선수들이 더 뛸 수 있다고 하면, 그래 그럼 1년간 플레잉 코치를 해봐라. 지금 이렇게 제안해서 험지로 재배치해서 싸워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차이는 이제 앞으로 선거에서 갈수록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선거에서 쇄신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기는 선거도 중요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한 점을 높게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현역들을 더 많이 배치한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민주당에서 혁신 공천 또 시스템 공천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친노나 친문 세력이 20년 동안 배지를 계속 따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당 내외적으로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또 그 이번 공천에서 컷오프라든지 또는 하위 20% 그리고 경선룰, 이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사실 지도부가 움직인 거지 예. 새로운 잣대를 들이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니 해도 이번 그 총선은 키워드가 네. 정권 심판론이에요. 예. 그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0%에 달했습니다. 그럼 60%에 달하는 부정평가를 공천을 잘해서 민주당의 중심으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가져오기는커녕 있는 지지층마저 분산을 시켰다. 네. 좀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혁신 공천 맞는데 시스템 공천 맞는데 결과는 왜 이러느냐? 지지층이 왜 분산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여기에 뭐라고 문제점 보시나요? 중에 하나가 네. 그 논란이 되니까 우리는 세대 교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세대 교체의 기준이 일관돼야 돼요. 예를 들어 정동영, 뭐 박지원 이런 올드보이들도 같이 경선에서 컷오프 했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올드보이들은 경선에 올라가고 뭐 젊은 분들은 경선에서 컷오프되고 네. 신인들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영입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전전 총선 때
그때 문재인 그 당대표 시절에 영입 인사들을 보면 이름이 있거나 네.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네. 소위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영입됐고 그분들이 공천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소위 세대 교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당직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만 국민들에게 인지도, 명망도 또는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정권 심판론에 도움이 되는 공천이었냐라고 한다라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네. 지지층들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공천은 못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이제 없죠. 지금 가장 민주당 공천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인물로 이제 두 분을 많이 꼽더라고요. 투박, 이제 쌍박, 뭐 아시죠? 예, 박강원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 박강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사퇴했죠. 그렇죠.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데 이분이 근데 수원에서 굉장히 텃밭을 잘 관리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하위에 포함되면서 결국은 이제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고 물론 이제 승복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람이 왜 하위에 들어갔어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좀 큽니다.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굉장히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지만 의정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저히 하위 10%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들어갔느냐 이거를 이제 당 지도부라든지 공관위가 좀 정말 시스템 공천이면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결과가 이래.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160명이 거의 170명에 가까운 의원들을 갖다가 공룡 가는 재배치해야 거다. 되는 예.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공천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8년간 진행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4% 정도가 정성평가예요. 근데 이 34% 정성평가는 의원들 간의 평가도 있습니다만 보좌진들의 평가, 당직자들의 평가,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세평 이것들은 다 모아져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아마도 이 여론조사나 어떤 상대 다면 평가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에 대한 나름대로 불편한 응징 평가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갖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전체 표를 가지고 와서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동료 의원들이 응징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반명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에 대해서 야박한 평가가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예. 들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되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 지역에서도 또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 누구냐? 주로 권리당원들. 그다음에 소위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소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비판적인 여론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비판들이 하위 평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국민이 봤을 때 왜 그게 박용진이야? 왜 그게 박광원이야?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갸우뚱하시는 건데 네. 문제는 그 데이터가 저희가 누군가가 개입해서 숫자를 바꿨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매우 안 좋은 나쁜 행태인데 네. 그것이 통계적으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뽑아서 만들어 주신 분인데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그 행태를 보고 이제 원내대표로 만들어줬던 것을 철회하고 오히려 이제 징계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군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의원님들 무섭네요. 예. 원내대표 뽑을 때는 또 언제 그것도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매우 지역을 탄탄하게 하셨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3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준혁 후보에게 예. 아무리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역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그 지역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그 지역의 얘기할 강성 수밖에 지지층 없는 거지 개딸들이 있는 거죠. 얘기한 건 아, 아니고. 그걸 다 개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내에도 새로운 흐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네. 또 예를 들면 지금에 있는 기존의 기득권 체제에 대해서 이대로 갔을 때 민주당이 좋은 정당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났던 좀 특이한
하나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에 경선 결과 발표됐을 때 거의 뭐 구사일생이다, 극적인 생존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정도로 의외의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이제 결선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오는 11일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죠. 결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결과 예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평론의 추론이니까 제가 추론을 추론의 해보자면. 영역으로 네. 생각하면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삼자 구도였잖아요. 근데 거기 한 분이 이제 이승훈 변호사라고 이제 방송 많이 하던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탈락했잖아요. 자, 그분이 탈락한 표가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도 친명 후보라고 표방을 했는데 네. 자 그럼 그분이 드랍했다고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큰 틀에서 박용진은 살려줘야 그래도 민주정당이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 해서 전략적으로 그럼 이동해 줄까요? 전 그렇게는 안 봐요. 이미 그렇게 갈 거라면은 박용진 의원만 이렇게 삼자 대결 구도에서 사실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는 제도를 저는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략 결선에서도 감점은 그대로 또 받죠. 또 그대로 또 네.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저는 이번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아마 3가지 정도의 변곡점을 가지고 국민에게 매우 공정하지 못한 공천 또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 공천을 줬다고 봐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박용진. 아직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광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최근에 벌어진 서대문갑에서의 청년 그 전략공천 지역에서 성치훈 전 청와대 성치훈이라고 이제 3위 안에 드는 사람을 빼고 과거에는 부적절한 발언을 딱 빼고 네. 또 대장동 변호사 이른바 정진상 측 변호인도 올렸어요. 김동화 변호사를. 변호사. 자 그러면은 그 논란이 되었다라면은 그죠 네. 성치훈 전 행정관의 얘기가 논란이 되었다면 처음에 걸렀어야죠. 처음에 오디션 다 통과해 놓고 네. 왜 마지막 3자 경선이 되니까 이 사람을 뺍니까? 네. 그리고 하필 또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이 이른바 이번 거의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대장동 변호사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눈에 많은 온당하게 비치지 예.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네. 그 시스템 공천을 운영하는 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사람이 정성평가든 뭐든 사람의 판단과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다고 예. 본다면 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의 이 성북갑 공천까지 성북을 공천까지 저는 몇 가지의 변곡점들이 아마 두고두고 아마 이번 총선에서 국민 판단에 남을 것 같아요. 서울 서대문갑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차점자가 올라간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으니만 공교롭게도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친명 인사이기 때문에 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박광원 의원에 대해서 네.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서 3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권리당원에 대한 영향력, 소위 장악력 이게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물론 뭐 정치 신인 가점을 받는 분은 아니시지만 신인급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20% 정도는 여론조사든 아니면은 권리당원이든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당원들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그건 본인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 서대문 같은 경우 이 성치훈 후보 같은 경우에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논란이 된 게 예. 경선 3인 경선이 되고 나서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결과가 딱 나왔는데 하루 만에 그렇죠. 바뀌었죠? 결과가 딱 나오니까 성치훈 후보가 과거에 그 소위 그 미투 운동 당시에 예. 2차 가해 안희정 논란 전 충남도지사 선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그때서야 됐어요. 예. 물론 그 전에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주로 많았고 네. 또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3인으로 좁혀드니까 이분의 논란점이 이제 쟁점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공천이 마무리돼 가는데 또 다른 논란을 제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배제를 한 거고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차점자가 하필 김동화 변호사인 거예요. 아까 대장동 변호사 불패라고 그랬는데 예. 대장동 변호사들 중에 경선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패가 제가 아니에요. 대다수 불패라고 해서 조상호 변호사도 있고 한데 네. 제가 거의 대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결국은 이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당심이 어디로 가느냐. 네. 민주당의 당심은 권리당원들은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심이 국민 여론과 소위 일치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좀 다르냐. 이게 이제 총선 결과에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굉장히 뭐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잡음 없이 뭐 이렇게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역 교체율도 조금 낮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뇨한 혁신위 체제가 들어서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한 일성이 뭐냐면 다 바꿔야 된다.
소위 말해서 진짜 와이프하고 뭐 빼놓고는 진짜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공천이 끝난 걸 딱 보니까 정말 이뇨한 전 비대위원 혁신위원장이 했던 그 정도의 어떤 혁신이 이뤄진 것인가 너무 이게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해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왜 다 바꿔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다 바꾸자 이랬던 구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패배의 충격이 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다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로 뽑힌 김기현 대표도 물러나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거고 그리고 비대위가 들어와서 지금 그 공천 과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 아직도 경선을 하고 있죠. 예. 상동혁 사무총장 경선을 거쳐서 올라왔고 다 공정하게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플레인 코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진들 중에 뭔가 좀 교체 내지는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 험지에 가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장이라고 일률적으로 은퇴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시즌에 3할을 칠 수 있으면 계속 기용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 정당들이 항상 공천에서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폐단이 있었던 것을 혁신하는 길이죠. 그리고 젊은 인재를 기용하는 문제는 물론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비례대표 공천이나 또 국민 추천제를 예.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했던 혁신이란 말의 뜻은 이제 우리 지금 송 변호사께서 얘기해 준 그런 맥락이다 이 뜻이군요. 전체적으로 정당이라고 예. 하는 것이 바꿔야 될 것이 많고 눈높이를 높게 두면은 사실 바꿔야 될 것은 수백 가지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갖고 하는 것이 또한 자연스러운 혁신의 길입니다. 근데 네. 공천의 타이밍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에 9개월 이후에 이른바 TK 지역의 어떤 현역 물갈이가 굉장히 폭이 컸어요. 그거는 의도된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건생구팽,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살리고 이제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구팽시켰다, 토사 구팽시켰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전략적 판단은 그 정도는 하겠죠. 근데 사실 그게 합리적 추론이 아닌 거는 오히려 그때 민주당의 이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표결 갔을 때 민주당이 이거 표결했다 괜히 망신 떠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는 저는 그 보도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 물리기엔 너무 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전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진들의 대폭 이제 뭐 물갈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생환율이 높았고 현역 불패를 했다는 지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큰 틀에서 이렇게 봐요. 그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 전략을 썼지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은 포용 전략을 썼다. 이제 원래 이제 어느 한 정당이 승리를 가고자 하면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통합에 공천한 다음에 혁신의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약점을 보완한 다음에 중원으로 진출한다. 이게 지금 4대 공식처럼 돼 있는 건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포용 전략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그렇긴 하되 지난번 우리 총선이 너무 참패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원들도 워낙 또 특출한 데다 예. 워낙 우리 지금 또 새롭게 올 자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번 지방선거에 좋은 자원들이 또 많이 지방선거 현장으로 배출돼가지고 단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수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분들도 많이 이번에 한 20여 분 또 공천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봐서는 조금 더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경쟁력이 입증된 분들로 포용 전략으로 가자라는 큰 전략적 공천 컨셉의 방향으로 봐야지 이걸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생구팽으로 생각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음모론에 집착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포용 대 비포용에 공천했다 이렇게 이제 아니 이게 여기 저는 최수영 의원은 예를 들면 주장하십니다. 이제 통합과 포용의 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포용인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70%가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거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무엇을 위한 포용인가?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위한 통합과 포용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공천을 하는 건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게 좋은 후보들을 내세워서 표를 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그 특검법 표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렇다면 적어도 현역들이 살아남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들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소위 대통령 부인을 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다가 또 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태호 변호사 같은 경우 5.18 문제와 관련해서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과거에 아시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5.18 광주 묘역 가서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TK에 와서 도태우 같은 변호사를 갖다가 다시 공천을 주거나 그다음 유영아 변호사를 공천을 주는 상황이 된다면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 이게 자, 그야말로 국민을 바라보는 공천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만을 위한 대통령 부인만을 위한 공천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부터 유권자 여러분들이 아 진짜 저게 통합과 포용의 공천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열띤 토론, 그다음에 사회적인 토론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되는 후보들이 몇몇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도 지금 그렇고 얘기하고 유영하 또 변호사. 유영하 예. 변호사도 대구 달서갑의 현역을 누르고 공천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다 보니까 다시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영하 변호사는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유일하게 남은 측근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네. 또 20년 전부터 사실은 국회의원직에 꾸준히 도전을 해오신 분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3번 낙선을 했고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측면도 또 고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달서갑에서 경쟁을 했던 홍석준 의원도 지금 오늘 수용을 하셨고 승복을 한 상황입니다. 처음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경선이라도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좀 있습니다. 누구나 공천에서 탈락하면 충격과 아픔이 있죠. 지금도 그 아픔이 사실 다 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홍석준 의원이 선당 후사 하셔서 지금 수용을 한 상태고 물론 거기 경선을 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논란이 없긴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도태우 후보 네, 말씀하셨는데 도태우 변호사.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5년 전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 발언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뭐 자세한 해명도 했습니다. 이건 언론에 다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은 아까 건생구팽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조어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저는 처음에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뭐 건강한 생활로 90세까지 팽팽하게 살자는 건지 뭔지. 설마 변호사님 왜냐면은요. 머리 좋으신 분이 그걸 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금방 왜냐면은요, 알아들었겠죠. 이런 공천에 관한 조언은 예.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확산이 됩니다. 비명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비명계가 수요일마다 그 경선 결과 발표될 때 나가 떨어지는 걸 다 보셨잖아요. 비명 행사는 딱 듣자마자 딱 머리에 와닿는다. 그렇죠. 그래서 비명 행사라는 건생구팽은 용어는 안 와닿는다. 한 달 동안 지금 생명력을 얻고 이 총선 국면을 지배하는 조어가 된 겁니다. 근데 네. 건생구팽은 딱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저는 정확히 알겠는데. 국민의힘 공천이 아까 이제 뭐 포용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공천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저는 본선에 가면은 이제 숨겨진 폭탄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가장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재밌게 본 기사가 있는데, 지난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때 나경원 불출마를 하는 초선 연판장이 있었습니다. 네. 초선 연판장에 서명하신 의원들 중에 4분의 3이 이번에 단수 추천받거나 소위 경선에 들어갔어요. 반면에 여기에 서명 안 한 분들 중에 4분의 3이 컷오프 되거나 낙선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즉 국민의힘의 본질, 뭐 지금 이재명 사당하다 그랬는데 국민의힘 공천이야말로 친윤 일색이에요. 지난 서초 부청장 재보궐선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배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용산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냐.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결국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 받으신 들 보면 일사불란하게 용산의 지시를 따르는 분들만 공천을 받은 거예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탄핵의 강 얘기했는데 도태우 후보가 사과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 이분 어록을 보면은요 정말 휘황찬란해요. 마치 군부 독재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 그거 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말. 과거의 군부 독재가 아니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 부정부패에 대한 공천의 기준도 예를 들어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드랍시켰지만 예를 들어 태용호 후보 같은 경우 또는 정우택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잣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결단을 하겠다라고 공간에서 그리고 또 얘기하고 하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 여기에 지휘 라인에 있던 분들이 또 이번에 또 국민의힘에 또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서 절제되고 그리고 논란이 안 되는 말들을 잘 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 선거 구도가 짜였을 때 그동안의 조용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감춰져 있던 이런 후보들의
그 소위 숨겨진 폭탄들이 드러난다면 네.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홍석준 의원 하나만 좀 궁금해서요. 이제 승복을 했으니까 이 얘기 더 꺼내봐야 이제 뭐 의미 없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강을 다시 거슬러 가느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유영하 변호사 단수 공천 때문에요. 대구 달서구 갑의 초선 의원이 이제 홍석준 의원이었는데 네. 유영하 변호사하고 둘이 여론조사를 붙여봤더니 1위와 2위 점수 차이가 컸다. 그래서 여기는 단수 네. 추천으로 이제 결정한 거다라는 게 이제 공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홍석준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그 지역구 의원인데 과연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까? 아니면 홍석준 의원이 뭔가 의정 활동을 잘못해서 하위 10%, 20%에 들어서 감점을 받은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될 만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유영하 변호사랑 경선을 안 붙이고 이렇게 단수 추천할까 할 때 달서구 갑 주민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압도적으로 그럼 지지한 건가? 당원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어쨌든 공개를 예. 그때 했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은 홍석준 의원이 나중에 승복을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좀 약간 의아스러웠던 거는 이제 홍석준 의원이 방송할 때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친윤계로도 어떻게 이제 불렸었던 그러니까 저 적이 있어요. 유영하 예. 변호사가 됐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이제 대구시장도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역에서 인지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박근혜 향수도 일부 있었으리라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면서 대구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늘 측근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지를 그때 남겼었잖아요. 못다한 일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지를 남겼는데 저는 그거를 해석했다고 봐요. 그런데 공관위가 이걸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개입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제 그 공관위원장 말대로 이게 사실 처음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좀 박근혜 전 대통령 배려한 거 아니야라는 오해가 있을까봐 뒤 후순위로 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 얘기가 전 맞다고 봐요. 오히려 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해서 아침에 앞에 올렸으면은 그때부터 그게 논란이 되어가지고 다른 공천들이 아마 동력을 못 받았을 것 같아서 그건 뒤로 돌린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홍석준 의원도 사실은 수도권 의원이었다면 아마 재배치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지나 이미 그 TK에서의 현역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3지대 쪽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